안녕하세요. CR국어 양현sim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능특강 문법 적용편 문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 분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문장과 문장의 종류, 문장 성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념 기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은 이 강의를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 저희 CR국어 유튜브 채널에 현대문법 재생 목록에 가셔서 거기에서 문장과 문장 성분, 그 기본 강의를 좀 듣고 오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 기본 좀 되어 있을 때 강의를 듣기가 편하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문제 분석 설명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특 문법책 233쪽을 펼치시고 거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예문을 분석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딱 보아하니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거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있죠? 그 다음 목적어와 서술어, 그리고 부사어와 서술어 같은 문장 성분의 호응의 세부 항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선생님이 선지 분석을 통해서 주의할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그 일은 여간 어려워서 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없었다. 자, 굵은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십시오. 여간이라는 건 부사어죠. 그리고 어려워서가 서술어인데, 자, 이 서술어 간에 호응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간은 어떤 서술어가 호응하냐면요. 자, 뭐뭐 하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 서술어가 주로 호응하죠. 자, 나는 여간 뭐뭐 하지 않아서, 자, 여간 뭐뭐 하지 않다. 자, 이렇게 부정적 서술어와 호응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그런 부정적 서술어와 호응하는 부사어들이 몇 개 더 찾아볼 수 있죠. 결코 뭐뭐하지 않다, 도무지 뭐뭐하지 않다, 전혀 뭐뭐하지 않다.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호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어려워서를 어렵지 않다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 일은 여간 어렵지 않아서 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선지 2번 볼까요? 내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창의성을 강조해야 한다. 자,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자, 뭐뭐 해야 한다는 서술어와 호응이 안 되고 있네요. 자, 맞게 고치면, 자,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자, 주어 서술어 간에 호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수특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호응이 안 되고 있는데, 호응이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2번이, 자,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원서 서식은 저희 회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은 문장 성분에 호응해서 지원서 서식이라는 이 문장 성분과 내려받다라는 서술어, 자, 서술어가 호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원서 서식이라는 이 문장 성분이 무엇입니까? 자, 무슨 어인가요? 자, 이것은 은이라고 하는 조사를 끼고 있긴 하지만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 여기 주의하세요. 별표 하나 해볼까요? 지원서 서식은 저희 회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세요. 자, 이건 목적어고요. 자, 목적어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보통 주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붙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목적어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적어는 보통 을과 르를 끼고 있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탕을 주세요. 이와 같은 예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탕을 대신에 우리가 은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선생님, 사탕은 주세요. 자, 을을 은으로 바꿔서 조사를 쓰고 있는데 이때 은은요, 보조사죠, 보조사. 자, 보조사, 은는 만도 같은 것을 사용해서 목적격 조사, 을과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할 점. 그래서, 자, 여기 위 예문의 지원서 서식은요,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왼쪽 이 3번 원문에서는 문장의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문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네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아니라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이다. 자, 그 다음, 또 목적의 패턴에서요. 아까 조사 을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보조사 은는 만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아예 생략해서 사탕 주세요라고 해도 이 사탕이라는 단어가 주세요의 목적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본 중에 기본인데 혹시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기본이 부족한 학생이에요. 자, 4번 볼까요? 사람은 모름지기. 자, 모름지기를 부사어네요.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자, 모름지기라는 부사어는요, 의무나 당위에 스스로 뭐뭐 해야 한다와 보통 호응하죠. 자, 모름지기 학생이란 자기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 모름지기 선생님이란 선생님처럼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자,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나 당위의 스스로와 보통 호응하죠. 자, 이것도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 목적어네요. 그리고 서술어, 그리고 적응하기도 한다. 자, 목적어 환경을과 적응하다는 호응이 안 되네요. 자, 앞에 목적어와 변화시키다는 서술어는 일부 지금 호응이 되고 있지만, 여기 앞에 부분에 목적어와 서술어 호응이 되지만 뒤에 적응하다라는 서술어에는 목적어 환경을이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뒷부분에 적응하다라는 서술어에는 환경을 대신에 환경에라는 부사어를 따로 끌고 와야 되죠. 그래야 문장의 앞뒤가 호응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어가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적응하다라는 서술어가 호응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은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이 안 되고 있네요. 부사어를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환경에를 집어넣어야지만 문장의 호응이 제대로 맞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런 문장 성분에 호응해서 부사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와 서술어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목적어의 패턴에 대해서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거 있죠? 선생님 지금 발표하고 있는 부분을 주의해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밑줄진 부사어를 탐구하기 위한 예문이다. 밑줄진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우리가 부사어에 대해서 자, 우리 충분히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자, 여러분 부사어가 뭡니까?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하죠. 서술어를 수식하거나 혹은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사가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특수용법으로. 자, 그래서 부사의 기본적인 용법으로 서술어 수식이 있고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특수용법으로 뭘 수식한다고요?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자, 이거는 여기 예문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기에 디귿 문장에서 아주 같은 이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세라고 하는 관형어,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용법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개념을 한번 주의해서 먼저 정리해 볼까요? 부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부사가 되겠죠. 예컨대 차가 빨리 달린다 해서 빨리가 여기 서술어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부사어가 됐네요. 빨리는 부사니까요. 자, 두 번째, 차가 집으로 달린다. 자, 집으로가 달린다라는 서술어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어인데요. 이 부사어 집으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형태설을 분석해 보니 집이라는 체언과 그다음 의로라는 조사, 의로가 조사고 앞에 집은 체언 명사 아닙니까? 체언과 조사가 만나서 부사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가 빠르게 달린다. 이런 빠르게는요, 어떻게, 자, 달린다를 서술어로 꾸미고 있는데 빠르게가 어떻게 형태소가 분석이 됩니까? 자, 빠르는 용언의 어간이죠.
빠르다라고 하는 형용사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리고 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미죠. 무슨 어미입니까? 부사형 어미네요. 뭐뭐하게, 뭐뭐도록, 뭐뭐드시가. 자, 부사형 어미인데, 자, 이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차가 소리도 없이 달린다. 자, 소리도 없이가 묶여서 달린다라는 서술을 꾸미고 있는데, 자, 이때 소리도 없이는 한 단어 부사가 아니라 소리도가 작은 주어고 없이가 작은 서술로 뒤에 자, 전미사 이가 붙어서 이 절을 만들었습니다. 부사절이 되는 거죠. 주어와 수로가 만나서 하나의 절을 이루고 그 절이 통째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달린다는 서술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절, 자, 작은 주어와 서술어를 끼고 절을 만들어서 그것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사절도 하나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안긴 부사절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패턴이 모여서 부사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왼쪽 보기에 있는 세 예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엄마가 통에 김치를 가득 담았다. 여러분, 통에가 뭘 꾸밉니까? 엄마가 어디에 담았어요? 통에 담았죠. 자, 그러면 통에는 담았다라는 서술어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에는 통이라는 체언에 조사애가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었네요. 자,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득이라는 단어. 자, 가득은 역시 담았다를 꾸미는 자, 얘의 품사는 뭡니까? 부사네요. 부사가 쓰여서 선지 1번은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선지 2번을 볼까요? 필수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 이런 개념이 나오네요. 자, 선지 2번 읽어볼게요. 통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개념으로 필수적 부사어. 그러니까 서술어가 이 통에라는 부사어가 없으면 문장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한번 빼볼까요? 엄마가 김치를 담았다. 엄마 김치를 담았어. 어디에 담았대? 냉장고에 담아놨대? 통에 담아놨대요? 자, 이 담는 장소가 없다면 담았다라는 서술어는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통에는 반드시 담았다라는 서술어가 문장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으로서 그런 부사어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통에는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자, 그리고 가득이라는 부사어는 부사이긴 하지만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없어도 되는 부사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 우리가 이런 부사어를 수의적 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수부, 필수적 부사는 필부 이렇게 약칭하는데요. 이런 용어를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없어도 되는 부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의적 부사어, 수부라고 하고요. 자, 꼭 있어야 되는 부사를 필수적 부사와 필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서, 통에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성분, 필부, 가득은 없어도 되니까 수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문 밑에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나는 모자를 급하게 안방에 두었다. 급하게도 두었다를 꾸미고, 안방에도 두었다라는 서술을 꾸미죠. 둘 다 부사어인데, 이 중에 필수 부사는 뭡니까? 그렇죠. 안방에가 필수 부사고요. 급하게는 없어도 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수의적 부사가 되겠네요. 자, 선지 3번의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문장 가지고 왔네요. 니은의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자, 여러분, 다행히 나는 돈 없이도 여행을 잘 다녔다. 여러분, 다행히는요,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오는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어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성격이 규정이 되죠. 자, 부사어가 맨 앞에 위치한다. 그러면 거의 99% 문장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리라고 하는 부사는요, 뭘 꾸밉니까? 자리, 다녔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미네요. 잘 다녔다. 자, 서술을 꾸밉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의 서술어라는 성분을 꾸미기 때문에 이 잘은 그 특정한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만을 꾸미는 것을 우리가 성분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문장 부사라고 하죠. 따라서 선지 3번은 맞는 분석이 되겠네요. 자,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의
부사어의 종류를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의 니은 문장에서 돈 없이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자, 그래서 절로 쓰였고 이것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네요.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위에 올라와 보겠습니다. 나는 돈 없이, 돈 없이도가 무엇 꾸밉니까? 돈 없이도 다녔다. 서술어 꾸미고 있네요. 자, 돈 없이도가 서술어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한 단어가 아니라 돈은 작은 주어고요. 없이가 작은 서술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어와 서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을 절이라고 하죠. 따라서 돈 없이가 절은 절인데 이 절이 어떤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다녔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의 역할, 자, 부사 역할을 절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되겠고요. 그것은 안겨있기 때문에 안긴 부사절이 되네요. 따라서 선지 4번은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5번 볼까요? 자, 디귿 문장 아주 새 연필을 사서 참 유용하게 쓰고 있다. 여기서 아주가 관용사 새를 꾸민다. 자, 맞는 분석이네요. 자, 그 선생님이 부사어가 관용어를 꾸밀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는 새를 꾸미는 자 부사어로 쓰인 거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둡시다. 부사 역할, 서술어 꾸민다, 다른 부사어 꾸민다, 그리고 관용사, 관용어를 꾸미기도 한다. 자, 그래서 5번의 앞에 부분은 맞는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 참이라는 부사어 역시 참이 서술어 쓰고 있다를 꾸미고 있다고 분석해 놓고 있는데 참이 꾸미는 성분이 무엇인지 한번 위에 문장 가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아주 새 연필을 사서 참 유용하게 참이 유용하다를 꾸미고 있네요. 쓰고 있다라는 서술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유용하게라는 부사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참은 이건 잘못된 분석이네요. 서술어 쓰고 있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참은 부사어 유용하게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문장의 의미상 맞는 분석이 되겠죠. 따라서 선지 5번이 틀린 선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꾸미는 관계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부사 탐구와 연관해서 부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요. 선생님의 선물로 자, 부사와 함께 출제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선물로 밑에 박스 개념을 준비해 놨습니다.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관용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보십시다. 부사랑 비슷해요. 부사 될 수 있는 것들이 부사, 체험 플러스 조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것들도요, 기본적으로 관용사가 됩니다. 예컨대 새 책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앞에 새죠. 새는 책을 꾸미는 자 관용사인데 관용사 관용을 만들었네요. 여러분들 한번 나온 게 관용사 선생님이 많이 암기시켰는데 관용사 많이 나온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헌책, 새책, 헌새, 이책, 그책, 저책, 이그저, 그리고 온갖 책, 모든 책, 여러 책, 딴 책, 온갖, 모든, 여러 딴, 그리고 한 책, 두 책, 세 책, 네 책, 한두, 세, 네. 자, 이런 것들이 관용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 암기해두면 되게 유리합니다. 자, 이 책을 한번 암기해보세요. 헌새, 이그저, 온갖, 모든, 여러 딴, 한두, 세, 네.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체언이, 체언 명사, 수사, 대명사 같은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체언이 단독으로 관용어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책 예쁘게 한번 볼까요? 친구 책, 이 책 누구 책이야? 친구 책인데 자 친구가 책을 꾸미는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친구는 명사니까 체언이죠. 체언도 그래서 관용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 이것도 친구의 책. 자 친구의 책, 이 책 누구 책이냐? 친구의 책인데, 자, 친구 뒤에 의가 붙었죠? 의는 조사 아닙니까? 관용격 조사인데요. 체언 뒤에 관용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용어를 만들기도 하네요. 자, 네 번째. 자, 이 책, 어떤 책이야? 새로운 책이야. 이번에 돈 주고 산 새로운 책이야. 새로운 이 책을 꾸미기 때문에 역시, 관용어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형태에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새로운은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
형용사 어간에, 용언의 어간에 니은이라는 관형사의 어미가 붙었네요. 여러분들, 니은은 어떤 어미인가요? 니은은 니을던, 니은은 니을던 관형사의 어미 아닙니까? 자,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의 어미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관형절도 관형어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안긴 관형절. 그런데 옆에 한번 볼까요? 나는 엄마가 사주신 책을 좋아한다. 엄마가 사주신 이 책을 꾸미지 않습니까? 엄마가는 작은 주어이고 사주시는 작은 서술어이니까, 자, 이게 절인데요. 맨 뒤에 니은이 붙어서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벌써 다섯 가지네요. 자, 번호가 5가지. 엄청 많네요. 여러분들 꼭 한번 리플레이 보시고 머리 암기되시고 테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숑. 자, 수특 234쪽의 문장의 종류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의 종류는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개념, 문장의 종류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쌤이 여러분 혹시 개념을 정리해 두지 않고 있다면 이 개념을 꼭 정리하고 암기해 두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쌤이 수특 문제 분석 시간에는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표만 가지고 왔고요. 이 표를 혹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현대문법 재생 목록 가셨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서 문장의 종류를 꼭 동영상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 한 10여 분만 들으면 돼요. 15분 정도 그걸 들으시고 이 개념, 이 표를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한 상태에서 자, 이 문제 왼쪽 보기 설명을 들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겹문장이 중요하니까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고, 자, 아는 문장에는 명관, 부서인 5개가 있고요. 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형절이 있고, 이어진 문장에 대등 이어진, 종속 이어진 문장이 있다.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 이 종류를 알아두시고 그 특징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사절은 니은 문기로 끝나고, 관형절은 니은은 니를 던으로 끝납니다. 끝이. 좋아하는, 자, 성공하기. 부사절은 일이 개로 두록 드시로 끝나. 여기 리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은 서술어가 절이다. 자, 우리 아빠는 돈이 많다. 돈이 많다가 서술어인데요. 이게 하나 절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인용절은 고라고 하고는, 자, 인용 부사격 조사, 인용 부사격 조사를 끼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대등 이어진 문장은 문장 2개가 고나 지만 대로 이어진다. 자, 종속 이어진 문장은 인과 조건, 양보, 배경, 목적, 자, 등등의 5가지 인과 관계, 종속적 관계로 이어진다. 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런 문장의 종류, 동영상 강의를 따로 보고 와서 왼쪽 보기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보기 볼까요? 자, 기업부터 미음까지 5개의 문장에 있네요. 자,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문장에서 판별 방법은, 문장의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자, 문장 안에서 주어, 수어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장의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냐, 또 혹시 안에 작은 절이 안겨 있다면 그 작은 절의 주어, 수어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세요. 자, 물이가 당연히 주어가 되겠네요. 자, 끓으면 이 서술어가 되겠고요. 자, 하나의 절이 나왔네요. 자, 조건절이네요. 조건절 문장. 자, 조건으로 이어지면 아까 여기 쭉 나와 있죠. 조건으로 이어지면 자, 종속 이어진 문장이 되겠네요. 자, 뒷문장 보세요. 뒷문장에는 지금 둘 목적어가 있고 줄이다 서술어가 있는데 뒷문장에 줄이다라는 서술에 해당하는 주어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생략된 주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자, 여러분이라는 주어, 물이 끓으면 여러분은, 자, 이런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개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 문장,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 우리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떠났다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고
목적어는 여행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행을 떠났어. 이렇게 문장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떠났대?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났어. 자,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없이가 뭘 꾸밉니까? 떠났다를 꾸미죠. 자, 서술어를 꾸미고 있네요.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가 없이는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부사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자세히 보아하니 주어와 수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준비가 작은 주어, 없이가 작은 서술어네요. 자, 그래서 준비도 없이 이게 서술어 떠났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 부사어가 준비도 없이라는 작은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되겠네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 되겠습니다. 즉 부사절 아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끝이 이리 계속 나왔죠? 끝이 이리 계도록으로 끝나면 무슨 절? 부사절 아는 문장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귿, 형이 나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자, 형이 전체의 주어네요. 말했다가 전체의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말했나요? 나에게. 이건 부사어가 되겠네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대? 그 일을 해달라고. 여러분, 자, 고가 끼면, 자, 무슨 절입니까? 인용절 아는 문장. 고라고 하고가 끼면 인용절 아는 문장이죠. 그러므로 자, 이 문장은 인용절 아는 문장인데요. 문제는 거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가 끼면, 자, 고가 끼면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형이 나에게 한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했죠. 만약에 직접 인용이라면 큰 따옴표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큰 따옴표가 없고, 자, 그 일을 해달라고. 자, 그래서 간접 인용절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릴,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문장 별표 선생님 2개 해놓을게요. 주의하세요. 그럼 왜 별표했냐면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발언이 전체 문장의 주어고 드러났다가 서술어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드러났다가 서술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요, 그 사람의 발언부터 거짓임이까지 길게 밑줄을 쫙 그어볼게요. 여기 그 사람부터 거짓임이까지 이 길게 미치고 이 부분이 전체 문장에,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전체 주어는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이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예요. 그것이, 자,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체 문장의 주어 수가 짝이 맞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 주어가 되게 기네요. 그렇죠.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끝이 여러분 뭐로 끝났습니까? 거짓임으로 끝났죠. 거짓임의 미음으로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음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절이죠? 이렇게 가볼까요? 미음음기, 이건 명사절의 끝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이 주어는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되겠고요. 여러분,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 뒤에 이가 붙어서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안긴 절, 명사절, 안긴 절의 문장 성분 역할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뒤에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럼 이 명사절 안에 주어도, 이 명사절 안에 작은 주어는 뭡니까? 그 사람의 발언,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작은 주어가 되겠고요. 거짓이다가 작은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착각했던 그 사람의 발언은 전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앞에 명사절로 안겨있는 그 명사절의 작은 주어라는 것이 확인됐네요. 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음 문장 볼까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전체 문장의 주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자, 명언이다가 서술어잖아요. 전체 문장의 서술어죠. 그런 전체 문장의 주어는 말은이 아니고요. 인생은 짧고부터 예수는 길다는 말까지 이 길게 그은 이 부분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고요. 그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게 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 주어 그 앞에 보니까요.
여기 오호 여기 길다는 는으로 끝나는 그 주어를 앞에 여기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는 이라는 이 부분이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자, 여러분 끝이 는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절인가요? 이렇게 슉 가볼까요? 니은은 니을 던. 자, 은으로 끝나면 무슨 절 하는 문장? 관용절 하는 문장이네요. 자, 이것을 봅시다. 자, 이 말은까지가 주어인데 그 앞에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는까지가 말을 꾸미는 관용절 아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관용절 아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아하니 봅시다. 인생은 짧고 고 예수는 길다. 자, 이 두 개의 문장 SV 인생이 작은 주어, 짧고가 작은 서술어, 그리고 예수는 또 작은 주어, 길다가 또 작은 서술어, 그리고 중간에 고로 연결되어 있는 대등이 이어진 문장이 이 안에 또 껴있네요. 좀 복잡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까지는 또 대등이 이어진 문장이네요. 요 앞부분은 대등이 이어진 문장, 길다는까지가 또 무슨 문장? 관용절 아는 문장. 이 두 개의 절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대등이 이어진 문장과 관용절 아는 문장을 안고 있는 좀 복잡한 형태의 겹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이 복인 문장을 쭉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문장의 종류 개념들 충분히 암기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암기하는 것이. 자, 그러면 분석은 몇 개 연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슝. 자, 여러분, 자, 네 번째 문제 수특 234쪽입니다. 네 번째 문제 종속 이어진 문장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잠깐 볼까요? 종속 연결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절과 뒷절의 관계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선다. 자, 종류를 더. 자, 시간적 선후관계, 두 번째 배경 상황, 세 번째 목적 의도, 네 번째 조건 과정, 다섯 번째 이유와 원인. 자, 그 다음에 양보 여섯 번째네요. 동시 상황 일곱 번째. 자, 일곱 개의 종속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아주 상세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한 게 목적이나 의도는 되게 쉽잖아요. 조건으로 가정도 쉽고. 자, 양보는 지금 보기 선지 1, 2, 3, 4, 5는 안 나왔는데요.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나는 비가 올지라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 나는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밥을 한 끼를 굶었다 등등등. 자, 여러분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와 같은 그런 어미가 쓰였을 때 양보의 종속 이어진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간적 선후관계. 이건 조금 생소하네요. 시간적 선후관계.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떴다. 자, 이런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떴다. 비가 온 게 먼저고, 그죠? 그 다음에 해가 뜬 건 나중이죠. 자, 우리가 이런 예문을 시간적 선후관계에 의한 종속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나와 있는데 선제 1, 2, 3, 4, 5의 예문이 없어서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한번 패턴을 기억해 두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배경 상황. 자, 배경 상황은 선지 5번에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길을 가는데, 자, 길을 가고 있는 배경이죠. 그 상황에서 얘 친구를 만났다. 배경 상황 관계가 선지 5번에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목적 의도. 이거 뭐 되게 쉽네요. 목적 의도. 자, 여기 선지 4번에 얘가 있습니다. 나는 큰 언니는 옷을 사려고, 뭐뭐 하려고, 자, 백화점에 갔다. 자, 그 옷을 사기 위해서 간 거죠. 목적 의도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과정은 되게 쉽네요. 조건 과정. 자, 선지 3번에 있습니다. 선지 3번. 일출봉에 해가 뜨거든. 해가 뜬다면 나를 불러주어. 이건 노래 가사인데요.
자, 이건 뭐 너무나 쉽네요. 조건 가정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원인. 선지 1번에 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뭐 하니까 이유 원인이네요. 자, 이건 뭐 너무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자, 동시 상황은요. 선지 2번에 그 예가 나와 있네요. 선지 2번에 동생은 음악을 들으면 뭐뭐 하면서, 당연히 동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예문을 연결시켜 보면서 종속 여지 문장 예문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슉! 자, 다섯 번째 문제. 아는 문장의 종류 분석. 쌤이 이거는요, 지금 보기 5개를 쭉 기억부터 미까지 가지고 왔고, 사실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개념 틀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오른쪽에 선물을, 세트를 3개나 준비했어요. 자, 보기를 보면, 자, 선생님 분석해 놨지만, 관형절 아는 문장이 있고요. 그죠? 2개 있네요. 자, 디귿, 니은과 디귿은 명사절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 관형절과 명사절이 아는 문장의 종류 가운데서는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왜 출제가 잘 될까요? 자, 그건 이유가 있죠. 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쌤이 이걸 관형절과 연관해서 여기에 개념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관형절 패턴이 2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턴이. 자, 그리고요, 마지막 밈 5번에 지금 여기 지금 오타나는데 관형절이 아니고 고치겠습니다. 5번에. 자, 부사절 아는 문장을 고칩니다. 자, 역시 부사절 아는 문장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패턴이 역시 이것도 패턴이 2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쌤이 그래서 오른쪽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놓고 왼쪽 보기 문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관형절 아는 문장이 2가지가 있다. 왜 2가지냐? 여러분들 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 수를 다 갖고 있는 걸, 주어와 수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밑에 예문에 나와 있지만 나는 색깔이 예쁜 신발을 좋아합니다. 자, 색깔이 예쁘니 뒤에 니은이 붙어 있고 신발이라는 체험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당연히 관형절 아는 문장이죠. 여기에 색깔이라는 작은 주어와 예쁘다라는 작은 서술어가 당연히 끼어 있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를 하나의 절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완비된 완전한 형태의 절이 관형절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형태의 완벽한 절 말고요. 자, 2번에 별표 하나 할까요? 2개, 3개 볼게요. 자, 관형어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주어 수를 갖춘 관형절이 아니라 관형어 하나만 가지고 관형절을 만든다. 이런 게시물 써 있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가벼운 신발을 좋아한다.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다 가벼운 신발을 좋아하죠. 가벼운이 신발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형어 하나만 가지고도 관형절로 취급해준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밑에 이 문장을 2개로 나눈 예문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벼운 신발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장을 쪼갤 수 있나? 신발이 가볍다. 이렇게 문장을 쪼갤 수 있고요. 나는 그 신발을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2개로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운은 신발이 가볍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분석이 가능하고 그 신발을 전체 문장 안에 목적어 신발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것을 관형어 하나이지만 관형절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이해했습니까? 자, 뒤에 신발이라는 목적어의 형태 안에 신발이 가볍다는 주어로 공유되고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관형절 하는 문장으로 인정해 준다. 알겠죠? 자, 이렇게 관형사의 어미, 뭐뭐한, 니은 니를 등 같은 관형사의 어미를 지니고 있는 관형어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관형절로 인정해 준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부사절 아는 문장 역시 2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주어 수어를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형태의 절이 있어요. 자, 차가 달립니다. 어떻게 달립니까? 소리도 없이 달립니다. 그죠?
달리다를 꾸미니까 부사어가 되겠는데 이게 소리도라는 작은 주어와 업이라는 작은 서술어가 껴있네요. 뒤에 이가 들어있으니까 자, 이리 개도록 듯이로 끝나는 부사절이죠. 이리 개도록 듯이. 이리 개도록 듯이. 자, 그런데 주어 서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 완벽한 형태를 갖고 있는 부사절이 아는 문장이 되겠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관형사형 어미를 가진 관형어 한 개로 관형절을 만드는 것처럼 부사어 하나로 역시 부사어 한 개로 그냥 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차가 빠르게 달린다. 차가 주어고 달린다가 서술어인데 빠르게가 달린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분석해 볼까요? 이 문장을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차가 달린다. 전체 문장의 주어 수로는 어떻게 달립니까? 차가 빠르다. 자, 이때 빠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자, 차가라고 하는 주어를 앞에 전체 문장의 주어인 차가와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전체 문장의 주어 차가를 빠르게가 역시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된 형태로 주어가 있다고 보고 부사절 아는 문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사형 어미, 자, 이리 개, 자, 개 도록 듯이 같은 부사형 어미를 지닌 부사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부사절로 인정해 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왼쪽 보기에 지금 기억과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세 개의 문장을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기억부터 왼쪽 가서 분석해 볼까요? 자, 눈앞에 드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다. 와, 시원한 벌판이 있습니다. 자, 드넓은이 자, 벌판을 꾸미는 당연히 관형어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관형어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아까 선생님이 분석한 대로 관형어 하나지만 이게 관형사의 어미를 끼고 있는 경우는 관형절로 취급해 준다고 했죠. 자, 예컨대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자, 벌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 벌판이 드넓다. 벌판이 드넓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요. 그 뒤에 그 벌판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전체 문장의 주어서가 또 역시 두 개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장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드넓다 하나의 관형어만 갖고 있지만 이것도 관형절 아는 문장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관형절 안에 생략되어 있는 문장 성분은 당연히 주어 벌판이 되겠죠. 자,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 관형절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형절 지금 분석한 김에 자, 기억에서 리을 문장으로 뛰어 넘어가서 리을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 이게 하나의 작은 절이 되겠네요. 민호가 결혼했다가 작은 주어서가 되겠고 소식을이 목적어 들었다가 서술어죠. 그럼 앞에 이 문장 전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내가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전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요. 나는 혹은 내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꾸미는 자, 소식이란 명사 체언을 꾸미는 자, 뒤에 느는 니는 떠는 끝나면 무슨 절? 관형절이고 자, 주어 수로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리는 문장은 쉽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볼까요? 우리는 전체 문장의 주어고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체 문장에 이루지 못했다 서술어가 되겠고 자물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어떻게 이루지 못했는데 날이 새도록을 묶어볼까요? 날이 새도록 자, 작은 주어 새다 작은 서술어인데 뒤에 도록이 붙어서 자,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날이 새도록 자, 날이라는 주어와 새도록이라는 서술어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부사절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미음도 분석이 끝났네요. 마지막 니은과 디귿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자, 명사절 아는 문장. 자,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기를 저는이 주어고요. 바랍니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바랍니까? 목적어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오래 살기 끝이 기로 끝났네요. 여러분 끝이 기로 끝나면 무슨 절입니까? 미음기 명사절이네요. 자, 이런 명사절 하는 문장입니다. 쉽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직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살기가 명사절인데 그 뒤에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당연히 그러므로 이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안긴 절에서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작은 서술어인데 그럼 누가 사는 겁니까? 자기가, 저가 살고 있죠. 자, 생략된 명사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어인 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맨 앞에 저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안긴 절, 명사절 안에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체 문장의 주어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시킨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생략된 성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 선지 분석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패턴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을 살펴봤고요. 그럼 디귿 볼까요? 자,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음에 내가 산다오. 자, 여러분 전체의 서술어는 산다오입니다. 누가 삽니까? 내가가 주어가 되겠네요. 내가 사니까. 자, 근데 무엇 때문에?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음에, 여러분 끝에 있음의 음자는 미음음기 명사절이 되겠네요. 그런데 뒤에 이 명사절이 문장 성분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대가 항상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에가 뭘 꾸미고 있나요? 꾸미는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음에가 산다오로 꾸미네요. 산다오.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에 살아. 그것 때문에 살아. 스스로 산다오로 꾸미기 때문에 자,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사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형태는 명사절인데 문장 성분의 역할은 뒤에 조사애를 끼고 있네요. 여러분 조사애를 끼고 있으면 이 애가 무슨 조사입니까? 부사격 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부사 역할. 자, 이렇게 해서 디귿 문장도 명사절로 안겨있지만 문장 성분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니은과 디귿을 분석해 보니까 명사절이요. 여기 보세요. 명사절이 아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역할이 문장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 문장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또 하나 선물 개념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때로 부사 역할을 하거나 때로 관용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표 좀 해보세요, 별표. 아, 정말 중요해요. 자, 주어는요, 주어가 되려면 은는 이가가 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가 집에 가기는 전체의 주어가 되겠네요. 는. 그죠?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인데 틀렸다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되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목적어. 자, 그는 집에 가기를. 자, 그는이 전체의 주어고요. 포기했다가 전체의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가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끝이 기로 끝났으니까 자,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이래요. 그죠? 그리고 이 안길절 명사절 속에는 자, 누가 가는 겁니까? 자, 주어인 그가 가는 거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죠? 자, 세 번째 부사 역할. 자,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르다. 자,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르다. 지금은 자, 전체 서술어가 이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이 전체의 주어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르다. 그리고 집에 가기가 뭡니까? 부사어가 되겠네요. 집에 가기에 일러. 자, 끝이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인데 뒤에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집에 가다라는 가다가 서술어인데 누가 가는 겁니까? 가는 주체 주어 생략되어 있네요. 그 주어가 만약에 그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주어 그를 상정해보고 주어 생략이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용어 역할이네요. 지금은 집에 가기 전이다. 자, 여기서 지금은 집에 가기. 지금은 집에 가기. 여러분 집에 가기가 뭘 꾸밉니까? 전을 꾸미네요. 그죠? 여러분 전은 앞전자 명사고 명사체언. 명사체언을 꾸미는 게 가기,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인데 체언을 꾸미는 게 뭡니까?
자, 체험 명사 꾸미는 게 관용어죠. 그러면 집에 가기는 전을 꾸미는 관용어 역할하고 있는 절, 즉 관용절이 되겠습니다. 관용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형태는 기록 녀석의 명사절이고 문장 손분 역할은 체험 명사 꾸미니까 관용어 역할.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는 거죠? 그가 간다. 뭐 그렇게 주어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섬세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잘 한번 리플레이에서 복습해 보시고 이 개념을 집어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습득 그 문법 그 문장 부분에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장 6강인가요? 거기에서 6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숑! 자, 문장 6강의 습득 236쪽을 펼쳐놓으시기.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묻고 있네요. 보기를 보아하니 서술어에 대해서 서술어는 무엇이,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문장 성분인데 서술어를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일한 용언으로 서술어를 만들 수가 있고 체언과 이다의 조합으로 서술어를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2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 서술을 만드는데 그때 여러 개의 본용언이 결합하는 경우도 서술을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서술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아하니 보기에는 자, 여기 하나 1번 그리고 니은에 2번 그리고 밑줄은 빠져 있지만 여기 살짝 밑줄 빠진 부분에 세 번째 서술어 만드는 방법도 중간에 껴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밑줄을 디귿으로 거진 네 번째가 디귿으로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보기 읽을 때는요.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트릭을 쓰고 있냐면 보기의 서술어의 개념을 사실 보기에는 제시된 개념은 네 가지인데 개념들이 네 가지인데 밑줄은 몇 가지? 제시된 개념은 네 가지인데 밑줄은 세 가지만 거놓고 그러니까 밑줄을 하나 살짝 빼놓는 거죠. 밑줄을 쓱 한 장을 빼놓고 밑줄 그은 거는 몇 개를 빼놓습니다. 제시된 개념들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개만 밑줄을 거나 하나를 빼놓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빼놓게 되면요. 학생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학생들이 갖고 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보기 읽을 때 밑줄 그은 거준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혹은 A, B, C, D 혹은 가나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은 것만 보지 말고 개념에 속하는 것 혹시 밑줄이 빠진 게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서 그거에 연관된 선지가 혹시 어디 밑에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볼까요?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의 단일 용언. 여러분 단일 용언이 뭡니까? 동사 형용사를 가리키잖아요. 단일 용언은 동사 형용사 한 개만 있는 경우죠. 나는 학교에 지각했다. 단일 용언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 여러분들 자, 나는 학교 당번이야. 당번은 명사, 체언이네요. 그리고 이다가 서술격 조사 아닙니까? 자, 이렇게 체언과 조사가 만나서 서술어를 만들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것도 서술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세 번째, 여기 아까 빠진 거 이겁니다. 여러 개의 본용언의 결합. 이거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학교에, 지각했어. 뛰어서 도착했다. 자, 뛰어서가 하나의 V1 도착했다가 V2 아닙니까? 자, 뛴 것도 사실이고 도착한 것도 사실이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오네. 본 플러스 본. 자, 이렇게 서술어 만드는 경우가 되겠고요. 마지막 왼쪽에 밑줄 그은 디귿 그리고 네 번째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본 플러스 보. 자, 나는 학교에 가고 있어. 가는 게 본용언이고 있다는 이것을 보조해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이죠. 그럼 보조용언은 어떻게 쓰인다고요?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아까 위에 3번에 뛰어서 도착했다는 문법적 의미가 아니라 자, 주어인 나를
서술해주는 독립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독립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 본용어이고요. 가고 있다와 같이 진행의 문법적 의미를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 즉 문법적 의미를 수행하는 경우 우리가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개념틀을 가지고 선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왼쪽 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갔었어. 단일 용언이네요. 자, 그리고 옷을 사서 바로 입었어. 옷을 사서. 이것도 역시 단일 용언이네요. 그죠? 자, 뒤에 입었다는 중간에 부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띄어서 단일 용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말한 책이 이거야. 이것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있고요. 이야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요. 자, 이 서술격 조사 이야와 이것이 만나서 음절이 줄게 되면 자, 시옷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이도 탈락하면서 자, 이거야 이렇게 음절이 줄어서 형태가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원형으로 본다면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맞게 분석이 되어 있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얼른 점심부터 먹어봐. 자, 먹어보다. 자, 먹다는 본용어이고 보다는 시도해보다는 뜻의 보조용어이죠. 이 보는 게 진짜 보는 게 아니라 try, 시도해보다는 뜻의 앞의 의미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용어이 되겠습니다. 자, 분 플러스 보, 디귿 맞네요. 자, 디귿 맞습니다. 마지막 오늘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다. 높고 and 높고 푸르다. 이건 독자적 높은 것도 V로 쓰였고 푸르도 자 V로 쓰였죠. 둘 다 독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뒤에 푸르다 역시 보조 용언이 아니고 본 용언이 되겠네요. 자, 본 플러스 본인데 자 디귿이라고 했으므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낚시가 나왔네요. 선지 5번, 선지 5번이요. 자, 놓고 푸르다가 아까 밑줄이 빠져있던 여기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것에 해당하네. 여러 개의 본용 결합. 자, 이렇게 밑줄을 빠뜨린 부분을 선지에 딱 끼워놓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쉬운 문제니까 이만큼 설명 넘어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자, 그 다음 스트 237쪽 문제 볼까요? 직접 명령문 그리고 간접 명령문 두 개를 구분하는데요. 직접 명령문은 뭐뭐 어라 혹은 어라로 되어 있고요. 간접 명령 어미를 쓸 때는 뭐뭐 으라로 라만 있는 게 간접 명령문의 어미고요. 아라나 어라가 그러니까 직접 명령문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여기 지금 보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아라나 어라는 무슨 명령문? 직접 명령.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만두라. 자, 그만두다의 우라. 자, 그리고 여기 으랄은 자 간접 명령으로 자 쓴다. 직접 대면 상황이 아닌 인쇄 매체나 그리고 직접적 구호 등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할 때 인쇄 매체나 구호 눈앞에 사용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명령문을 쓸 때는 간접 명령문을 쓴다는 거죠. 그때 어미가 그냥 뭐뭐라가 쓰인다는 겁니다. 라 혹은 으라 혹은 아라가 어라가 쓰면 앞에 대면하고 있을 때 직접 명령을 쓴다. 자, 이렇게 개념을 구분해 두고 있는 되게 쉽네요. 따라서 형태에서 분석을 잘하면 바로 해결되겠습니다. 자, 선제 볼까요? 불 좀 꺼줘라. 여러분 줘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줘라는 주다의 주 플러스 어라가 들어있는 이건 직접 명령문이네요. 너무 쉽네요. 불 좀 꺼라. 자, 원형을 분석해 보니 자, 원형은 꺼다가 아니라 끄다. 원형 끄다에 그 다음에 어라가 붙었고요. 거기에 원형의 어간에 있던 끄다의 모음의 어미, 이 끄의 의가 모음 탈락, 모음 의탈락, 모음 의탈락이 일어나서 바로 뒤에 있던 어라가 붙어서 꺼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봤을 때 어라라고 하는 직접 명령문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분석을 볼 때, 자, 선지의 1번에, 자, 니은은 간접 명령문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2번. 너 자신을 알라. 알다해라. 아, 이건 간접이네요. 그죠? 알아라? 알아. 직접. 거꾸로 되어 있네, 2번은. 그죠? 2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 3번. 교사가 되라. 자, 되다의 되라. 간접이네요. 그리고 어라는 직접. 이것도 역시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4번.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자, 여러분 4번에 주의합시다. 표현해 놓을게요. 여러분 골라라를 형태에서 원형 분석을 했을 때 기본형이 뭐가 됩니까? 골르가 아니라 고르다. 고르다가 기본형의 어간이고요. 그리고 명령어음이 아라가 왔겠네요. 자, 그런데 고르다의 고르가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불규칙 활용을 해서 고르다의 어간 부분에 르가 불규칙 활용해서 자, 리을, 자, 리을로 바뀌죠? 자, 르가 리을로 바뀌어서 그 뒤에 아라가 붙으면, 자, 고르 플러스, 보세요. 고르, 자가, 일단 리을로 바뀌고 뒤에 아라가 붙으면 이렇게 붙었을 때 골라라로 형태가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아라라고 하는 직접 명령문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골라라는 직접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고르라, 고르다 뒤에 라가 붙은 간접 명령문이네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형태에서가 분석이 되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밥 좀 먹여라. 자, 형태에서 분석이 먹이다. 자, 사동 전미사 이가 붙어 있는 먹이다가 어간이 되겠고요. 거기에 어라라고 하는 직접 명령문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먹이어라가 붙어서 음절이 하나 줄게 되면 먹여라가 되겠죠. 형태는 여라라 줄여 있지만 원형을 분석해 보면 어라라고 하는 직접 명령문에 어미가 붙어 있으므로 이것은 직접 명령문이 되겠고요. 밥 좀 먹어라. 이것도 역시 직접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다만 왼쪽 먹이라는 사동의 직접 명령문, 자 오른쪽은 먹으라는 능동의 직접 명령문이 되겠네요. 따라서 선지 5번은 이것 역시 뒷부분 니은이 잘못 선지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분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는데 2번도 문제가 되게 쉬운 거였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슝. 자, 여러분, 사동, 비동이 드디어 나왔네요. 자, 여기 사동, 비동이 제일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동, 비동은 선생님이 고3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지만 고1 때,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와서도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동, 비동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하고 싶지만 시간이 또 부족하니 혹시 이 개념도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자, 선생님의 개념 강의편에 가서 한번 듣고 오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아직 그 편 아직 못 찍어놨습니다. 아직 못 찍어서 차후에 올릴 거고 오늘 여기서 조금 설명을 그 부분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동, 비동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리 살펴볼게요. 사동이란 시킬 사자의 움직일 동자의 동자가 시킨 것을 가리키죠. 자, 사동을 만드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전미사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미사. 그리고 보조 동사를 이용한 방법도 있죠. 자, 전미사에는 사동의 이리기, 우구추 암기해 두시고요. 시키다도 역시 있습니다. 시키다 역시 전미사에 포함됩니다. 자, 이리기, 우구추 밑에 예문이 있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전미사를 이용한 방법은 길이가 짧습니다. 보이다, 읽히다, 들리다, 물리다, 뜯기다, 비우다, 돋구다, 낮추다. 자, 단어가 짧게 파생되기 때문에 자, 파생된다 해서 파생적 사동이라 하기도 하고요. 길이가 형태가 짧기 때문에 단형, 짧은 달자의 단형 사동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사동 전미사를 이용해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일명 사동사를 만든 사동, 사동사 사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명칭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전미사 말고 두 번째로 사동 부조동사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예컨대 개하다가 있습니다. 개하다. 자, 보게 하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보게 하다. 여러분, 자, 친구에게 나의 새 핸드폰을 보게 하다 할 때 이 개하다가요. 보다에 개가 붙어서 이게 본용언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다는 자,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자, 뒤에 보조용언 하다가 붙어서 개하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사동 형태가 되겠는데요.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장형, 길장자의 장형 사동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문자 단어를 늘려서 단어를 결합해서 뒤에 띄어쓰기 한 상태로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사동이기 때문에 통사적 사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전미사용한 사동 우리가 파생적 사동이라고 불렀죠. 그와 다른 명칭으로 단어를 띄어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사, 단어를 붙여서 만든 사동, 통사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져서 그냥 사동사를 만든 사동과 개념을 대비시켜서 그냥 사동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동 표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동사를 통한 사동과 그리고 통사적 사동이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동을 만들 때에도요. 피동이 당할 피자에 동작을 당하는 문장을 피동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동 전미사를 이용한 방법, 이리기, 그리고 되다, 받다, 당하다. 자, 이렇게 붙여쓰기, 되다, 받다, 당하다로 붙여쓰기 된 우리가 피동 전미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짧기 때문에 단형 피동이라고 하고요. 일명 피동사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피동 보조동사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개 하다가 비슷하게 개 띄어쓰기하고 되다. 어시다는 붙여쓰지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치다가 하나의 보조용은 이고요. 이때 어는 자, 앞에 연결어미로 쓰인 건데 이 연결어미 어나 어가 앞에 본동사 건데 뭐 보다, 읽다, 물다, 뜯다 해서 뭐 맑아지다 혹은 뭐 읽어지다 그 다음에 물리다 뭐 물어지다 뜯다 뜯어지다 등등등. 자, 이때 어가 뜯다라는 동사 본동사와 지다를 연결시키는 연결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지다, 물다 본동사에 자 뒤에 지다라는 보조용어에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결어미인 거죠. 따라서 연결어미 역할을 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조용어를 통한 파생적인 피동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되다, 받다, 당하다, 그리고 개되다, 아어지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런 우리가 피동 역시 통사적 피동이라고 부르거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장형 피동 혹은 그냥 피동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요. 이제 왼쪽 제시문을 한번 넘어가 봐서 보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읽기다는 왜 피동으로도 쓰이고 사동으로도 쓰이나요? 읽기다의 희가 이리기 우구추의 사동전미사가 될 수도 있고 피동전미사 이리기의 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다의 희는 피동으로 쓰일 수도 사동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일한 형태의 전미사가 쓰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실제 문장 속에서 형태만 봐가지고는 사동, 피동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의 경우에는 사동은 먹이다가 쓰이고 피동은 먹기다로 자, 사동, 피동 형태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티귿 가보면 사동사는 될 수 있지만 피동사는 될 수 없고 피동사는 되지만 자,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사동과 피동이 이렇게 제시가 보게 되고 있네요. 좀 복잡한 느낌을 주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선지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서 한번 개념을 연관해서 OX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선지 1번 볼까요? 자, 뜯다의 전미사 기가 붙어서 뜯기다.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요? 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페이지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뜯기다 금방 나온 예문이죠. 뜯기다. 자, 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교수님 예문 한번 볼게요. 편지 봉투가 뜯기다. 자, 내가 우편하면서 편지 봉투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편지 봉투가 뜯겨 있네. 자, 봉투가 뜯기다. 자, 주어가 있고 뜯다의 동작을 당한 형태기. 자, 이 기가 세지만 동작을 당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동작을 당했으므로 피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피동사를 사용한 피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전미사 아닙니까? 자, 전미사를 사용한 사동이나 피동은 피동사 혹은 사동사라고 부르죠. 따라서 피동사를 이용한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유 볼까요? 엄마가 배고픈 나에게 맛난 갈비를 뜯겨. 와, 엄마가 갈비 좀 뜯겨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때 뜯기다 기는 피동일까요? 사동일까요? 앞에 목적어 맛난 갈비를 자 뜯게 하다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엄마가 나에게 배고픈 나에게 맛난 갈비를 뜯게 했어. 자, 여기서 기를 개하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하다는 동작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동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뜯기다의 기, 갈비를 뜯기다 할 때는 사동사로 전미사가 쓰인, 즉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 표현이 되겠죠. 그죠?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 표현이다. 자, 이 뜯기다를 이렇게 뜯게 하다로 바꿔 표현했을 때 또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사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개하다가 보조용언 구성이죠.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서 사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사적 사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뜯기다와 뜯기다다 두 가지 사동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뜯기다로 표현할 때는 사동사를 통한 사동 표현, 뜯게 하다로 바꾸었을 때는 어떻다고요? 보조용언 구성을 통한 통사적 사동으로 쓰였다. 자, 이렇게 형태와 명칭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뜯기다는 둘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앞에 가볼까요? 따라서 선지 1번의 뜯다는 자, 뜯기다로 피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1번 맞는 분석이 되겠네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자, 보이다. 자,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맞죠? 쓸 수 있죠. 보여지다는 보다의 사동사이다. 자,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보여지다를 한번 사동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동사가 되려면 이리기 우구추라는 전미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리기 우구추 그리고 시키다 같은 전미사가 쓰여서 사동을 만들 때 우리가 사동사라고 하죠.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여지다를 분석하면요. 보다의 보이, 그 다음에 어지다의 어지, 그리고 다가 쓰였네요. 자, 보이다의 이는 피동 전미사이고 어지다 역시 피동 보조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이 어지다가 줄어서 보여지다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중피동이 되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이중피동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고요. 자, 이것은 보여지다는 보다의 사동사가 아니네요. 사동사가 아니고 이중피동으로 쓰인 것으로서 잘못된,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보여지다는 자, 니은 여기 형태 같이 하는 경우 니은은 잘못된 분석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다가 그러면 어떻게 형태가 쓰일 수 있는지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심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보이다를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다는요, 이때 중간에 이가 껴있는데, 자,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내가 핸드폰을 새로 구입해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친구야, 저 가게에 진열판 핸드폰 보이니? 저 가게에 진열장에 핸드폰이 보인다. 자, 보이다. 이런 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이 보인다는 동작을 내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자, 피동이 되겠네요. 동작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핸드폰이 보이다 주어만 나와 있고 자, 동작을 당하는 것이므로 피동입니다. 자, 이때 이는 자, 이리기에 사용된 사동사
피동전미사가 이용된 피동사를 통한 피동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저 친구에게 핸드폰을 내가 사가지고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 친구에게 핸드폰을 보이다. 자, 이때 보이다는 보게 하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친구에게 핸드폰을 보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는 의미상으로는 핸드폰이라는 목적어를 자, 친구에게 보게 하는 것이므로 사동사 이라고 하는 전미사, 사동전미사를 이용한 사동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보게 하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게 하다 역시 동작을 하게 시키는 것이므로 보조용언, 게하다라고 하는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서 사동표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조용언 구성을 통한 통사적 사동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보이다는 핸드폰이 보이다, 피동사를 통한 피동표현, 핸드폰을 보이다, 보게 하다로 바꿀 수 있으므로 사동사를 통한 사동표현 그리고 보게 하다로 길게 넣어 표현할 수 있으므로 통사적인 사동표현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이다라는 분석해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2번의 화살표 보시면 보이다는 원래 사동사와 피동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선지 2번의 뒷부분은 여기 보여지다가 잘못된 분석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귿의 없애다는 없다의 사동사이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리기 우구추를 이용해서 전미사를 이용해서 사동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특수한 형태로 없다의 없이, 자, 이리기 우구추의 이가 음절의 형태가 에로 바뀌었습니다. 이리기 우구추의 사동전미사의 이가 에로 바뀌었어요. 자, 예컨대 먼지를 없애다, 때를 없애다, 먼지를 없게 하다, 때를 없애다, 때를 없게 하다, 이렇게 기하사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때 없애다의 애가 사동전미사 이의 형태가 발음상의 이유로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애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사동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에 보면 맞는 분석이네요. 그런데 없다의 피동사는 없다? 자, 여러분들, 피동사는 전미사가 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피동전미사는 이리기, 이히리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되다, 그리고 받다, 당하다 같은 것이 있는데 한번 붙여볼까요? 업시다, 업히다, 업리다, 업기다, 업되다, 업받다, 업당하다.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네요. 따라서 없다의 피동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분석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없다의 피동사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없어지다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익이 되다, 받다, 당하다 같은 피동전미사를 이용한 피동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없다에 없어지다, 이때는 어지다는요, 피동전미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보조용언을 통한 통사적 피동표현이죠. 따라서 없다의 통사적 피동표현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없다의 피동사는 없다. 그러나 없다의 어지다가 붙은 통사적 피동표현, 보조용언 구성을 통한 통사적 피동표현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조금 어렵죠? 자, 이해해보세요. 자, 4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끊기다의 끊다는 피동사인데 끊다의 사동사는 없다. 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가서 한번 예문을 보고 올게요. 여러분 뒷페이지 볼까요? 끊기다가 여기 뒤에 선생님이 지금 예문을 안 갖다 놨네요.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끊기다, 끊다의 피동사이다. 한번 봅시다. 이히리기. 자, 이히리기가 피동전미사를 쓰일 수 있네요. 자, 차가 끊기다. 예문 한번 써볼까? 차가 끊기다. 내가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타려고 보니까 차가 끊겼어. 차가 끊기다. 자, 여기서 끊기다의 기가 전미사로 쓰인 거 맞네요. 차가라는 주어가 있는데 차가 끊긴 것은
끊어진 것이 당한 거 아닙니까? 당하는 의미를 쓰였기 때문에 끊기의 기, 전미사가 사용된 피동사 맞네요. 그래서 여기 맞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끊다에 사동사는 없다. 이게 맞는 분석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사동사가 되려면 전미사 이리기 우구추 혹은 시키다 같은 사동 전미사가 들어가서 사동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끊이다, 끊히다, 끊리다, 끊기는 자, 지금 피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끊우다, 끊추다, 끊시키다 이렇게 사동으로 문장이 쓸 수가 없죠. 사동사가 쓰이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 건데 뭐가 있을까요? 술을 끊게 하다? 근데 내 친구가 너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친구에게 술을 권유했으면 끊게 하다, 친구에게 술을 끊게 하다 이런 문장은 가능하죠. 근데 끊게 하다는 이렇게 통사적 사동, 즉 보조용언을 통한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서 통사적 사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끊게 하다.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이리기 우구추 시키다를 통한 사동사를 통한 사동 표현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에게 술을 끊이다, 끊히다, 끊리다, 끊기다, 끊구다, 끊추다, 끊시키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끊다에 사동사는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맞는 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발표를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끊다에 사동사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까 친구에게 술을 끊게 하다처럼 끊다에 통사적 사동 표현은 가능하다. 자, 이건 맞는 논리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3조 5번 보겠습니다. 자, 먹다의 사동 표현으로 먹게 하다 가능하다. 자, 꼬맹이에게 사탕을 먹게 하다. 그죠? 통사적 사동 표현이네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건 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자, 혹시 지금 이런 분석을 쭉 들으면서 선생님 저는 사동과 피동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지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밑에 나오는 사동 피동 구분법을 꼭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사동 표현은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작을 시키는 대상, 즉 목적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적어가 반드시 있다. 즉 을을 끼고 있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자,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이다 라고 해서 밥을 먹이다 이때 을이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끼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너무 쉽죠. 따라서 이단은 사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가 생략되게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이다. 을을 뺄 수도 있죠. 생략되거나. 또 다른 보조사 엄마가 아이에게 밥만 먹이다. 이렇게 을 대신에 만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목적어 을을 낀 말이 있음의 형태가 굉장히 쉽게 판별될 수 있지만 을 대신에 을을 빼고 생략하거나 만이나 도 같은 보조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주의하면서요. 아무튼 목적어가 쓰이면 사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먹이다를 먹게 하다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게하다로 바꿀 수 있고 목적어가 쓰였다면 100% 이 문장은 사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사동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피동 표현은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주어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 자, 주어만 있고 목적어 없이 자, 이리기가 쓰인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피동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동 피동 구분법과 사동 피동의 만드는 방법을 잘 한번 섬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동사를 이용한 사동 표현과 보조용언 구성을 통한 사동 표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동사라는 개념과 보조용언 구성
통사적사동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한 다음에 머리에 입력해 두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너무 시간이 길게 지나서 여기 물리다가 익히다는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문제 빨리 설명을 끝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볼까요? 슝. 좀 기네요. 자, 고있다. 여러분들 고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뭐 하고 있다.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따라서 문법의 개념적으로 볼 때는요, 이 고있다가 둘 다로 쓰일 수 있어서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왜 그런가요? 고있다가 중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문이 있어요. 신발을 신고 있다가 왜 중의적 표현이 되냐면요. 자, 선생님이 신발을 샀는데 신발끈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농구와 같은 신발끈, 엄청 긴 신발끈을 막 꿰다 보니까 아침에 바쁜 시간에 신발끈을 묶고 신고 있으니 와, 신발을 신고 있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동작의 진행 의미가 있겠죠. 10분 동안 신발을 신어.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행이죠? 그런데 신발을 다 신었습니다. 그 신발 신고 학교에 갔는데 와, 신발이 너무 멋지고 신발 너무 예쁘고 너무 비싸고 좋은 신발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쌤한테 몰래 속이고 신발을 신은 채로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신발을 교실에서 신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신발 신고 나서, 그러니까 신발 끈을 묶고 나서 그걸 완료한 상태에서, 끈을 묶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루 종일 신고 있습니다. 상태 지속이죠. 이거를 완료 후 상태 지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줄이면 완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신고 있다는 신발끈 오래 묶는 진행의 의미와 신발 신고 나서 하루 종일 신고 있어. 그래서 완료의 의미로 진행과 완료의 중의적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고있다의 자, 이런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구성은요, 진행의 의미와 완료 후 지속의 두 가지, 즉 완료의 의미로 중의적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의적 의미로 쓰이는 사례가 신발을 신고 있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지 1번의 들다와 선지 2번의 매다, 그죠? 그리고 선지 4번의 집다, 선지 5번의 하다 같은 경우는요, 중의적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수특 문제에는 각각 선지에 이 들다, 그리고 매다, 집다, 하다 같은 단어의 의미, 올리다, 그리고 끈을 풀어지지 않게 만들다가 뜻풀이만 제시가 되어 있고 예문이 없기 때문에 예문이 없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이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각각 선지에 선생님이 예문을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돌을 들고 있다. 선생님이 만들어준 예문입니다. 자, 그리고 넥타이 신발끈을 매고 있다. 그리고 얼룩이 지고 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다.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예문을 일부러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 예문을 통해서 분석해 볼게요. 1번, 들다, 들고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자, 너무나 무거운 돌이야. 그래서 드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고 있는데 낑낑 올리는데 한 5분 걸려. 자,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진행의 의미죠? 그리고 돌을 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또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지만 옮겨가야 돼. 들고 막 낑낑가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 한참 그대로 자세가 고정되는 경우도 역시 돌을 든 후에 한참 동안 들고 있기 때문에 완료 지속의 완료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들다는 둘 다 가능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매다. 자, 신발끈을 매고 혹은 넥타이를 매고 선생님이 지금 신입사원이 돼가지고요. 넥타이를 매고 출근해야 되는데 넥타이 매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매는데 막 10분 걸려. 매고 풀고. 자, 넥타이나 신발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묶거나 매고 있습니다. 진행상이죠. 근데 넥타이를 한번 맸는데 회사에 가서 너무 답답한데 이거를 신입사원이라 풀 수가 없어. 하루 종일 무게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개목걸이처럼. 그래서
그 넥타이나 신발끈을 묶은 후 맨 후에 한 달 동안 계속 착용하고 있습니다. 완료 후 지속이죠. 그래서 완료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다 역시 둘 다 가능한 중의적 의미로 쓰인 거 맞습니다. 자, 3번 지다. 자, 이때 때가 닦이거나 쉽게 없어지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지는 거. 자, 얼룩이 진다는 의미를 갖고 왔네요. 얼룩이 지고 있다.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내가 신발을 한 달 동안 빨지 않고 오랫동안 신었는데 이 신발을 집에서 빨고 이제 바빵 문질릅니다. 한참 문질렀는데 얼룩대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분 동안 문질렀더니 얼룩대가 조금씩 일정 시간에 걸쳐서 때가 점점 쉽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행상이죠. 그런데 때가 다 진 다음에 그걸 끝난 거죠. 그죠? 따라서 완료 후 지속은 불가능하네요. 얼룩이 지는 거는 얼룩이 지고 있는 과정은 즉 진행은 가능하지만 때가 다 진 다음 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이후는 완료 후 지속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지단은 진행상 하나만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고 있다는 진행상만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문을 바꿔볼까요? 자, 내가 그 운동할 때 열심히 벗겼더니만 그리고 말렸습니다. 말려서 다음날 하루 동안 햇볕에 쨍쨍 말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지저분한 그 운동화의 얼룩이 다 져 있네요. 얼룩이 져 있다. 자, 여러분 져 있다를 분석하면요. 얼룩이 지어 있다 이렇게 문장을 늘려볼 수 있겠는데 자, 지어 있다가 줄이면 져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어 있다는 때가 다 빠진 다음에 그다음 상태가 깨끗한 상태로 지속이니까 자, 있다로 형태로 이거 바꾸게 되면 얘는 완료 지속, 즉 완료상이 됩니다. 때가 져 있다는 완료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있다 말고 있다는 완료상으로 가능한데 지다의 경우에는 지고 있다는 진행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짚다 볼게요. 자, 지팡이를 짚고 있다. 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불편해지셔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시간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5분 걸려서 아주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이거는 진행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갑니다. 한 10분, 20분 동안 계속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후에 지팡이를 하루 종일 짚고 있습니다. 어때요? 짚고 있다? 당연히 이거는 완료상이 되겠죠? 완료와 지속. 따라서 짚다 역시 자, 완료와 지속의 중의적 의미가 둘 다 가능하죠. 마지막 5번 하다. 이때 의미를 보니까 장신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자, 그녀는 귀걸이를 하고 있다. 예쁜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귀걸이를 처음에 찰 때 귀걸이를 할 때 귀걸이가 너무 작고 이 귓구멍 뚫린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귀걸이가 너무 작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 귀에 거는 경우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작의 진행이 오래된 거죠. 따라서 진행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귀걸이 한 후에 너무 예뻐. 자, 귀가 조금 아픈데도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남한테 자랑질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완료 지속이죠. 따라서 완료상이 가능하네요. 하다 역시 둘 다 가능합니다. 중의정리 쓰였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고 있다가 완료상과 진행상의 중의적 의미에서의 사실을 선지 분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3번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설명했는데요.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강의했습니다. 좀 길지만 잘 참고하시고 수능 국어 문법에서 만점 맞는 그날까지 혹은 고1, 2 학생이라면 이후 고2, 2, 3 갈 때까지 수능 문법에 정말 고수가 되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